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쉬어쓴 인구는 또 늘어났습니다. 2030 세대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노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청년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각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당 청년위원회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세대와 청년들의 입장이 다를 것이고요.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부터가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논의가 이어져야 될 것이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일자리 감소와 특히 청년층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이 채용을 미루면서 청년 고용률이 2년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요.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반복되는 구직에 일자리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 위기의 원인을 두고 경기 둔화 때문인지 산업의 변화인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논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청년 고용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이 현장의 체감과 정책 효과를 두고 평가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 고용 위기의 원인을 짚어보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과 사회적 해법은 무엇인지 특별히 여야 4당의 청년 정치인 모시고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민수 경기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장민수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손수조 미디어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손수조입니다. 조국혁신당의 한가선 청년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국혁신당 청년위원장 한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정의한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대변인 정의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손수조 대변인만 갓 40을 넘기셨고 네, 나머지 그렇습니다. 세 분은 30대시죠? 네. 근데 주변에서 정말 고용 한파가 느껴집니까? 특별히 20대가 워낙 힘들어요. 근데 요새는 30대로까지 고용 한파가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그런 게 느껴지십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34인데요. 제가 20대 때도 고용 한파가 지속된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취준 그리고 뭐 스펙 이런 것들을 쌓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여러 가지 산업별 어떤 변화라든가 경제적 악화로 인해서 복합적인 요인이겠지만 계속 아쉬운 고용 형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런 좀 자리를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그냥 쉬었다가 7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건데 어떻게 느끼세요? 네, 저는 이제 40대가 됐는데요. 지금 고용 한파 얘기하고 있는데 추웠던 30대를 지나고 40대가 되었습니다. 뭐 많은 이제 뭐 주변 친구들 그리고 이제 뭐 후배들 보면은 정말 이제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정당 생활 오래 하면서 이제 뭐 청년위원회 활동도 많이 하고 또 밖에 있는 청년들 또 정당 내에 있는 청년들 이렇게 많이 만나봤는데 결국 이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결국은 경제 문제인 것이. 경제 정책인 것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청년 정책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굳이 뭐 청년들만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경제 정책을 아울러서 한번 다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한가선 위원장도 주변의 어떤 느낌. 네, 제가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치열하게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게 좀 길어지면서 저는 요새 느끼는 게 좀 무력감이거든요. 무력감이 되게 길어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타격도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 대변인도. 네, 저는 저조차도 이 개혁신당의 대변인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지금으로서 대변인은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조차도 이렇게 체감하면서 느끼는데 아니나 다를까 통계에서 보이다시피 총 31만 4천 명의 30대가 쉬었음이라고 나왔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42만 명이 그냥 쉬었으므로 20대에서 나타났는데 이런 현실들이 저조차부터도 훨씬 체감이 잘 되는 것 같아요. 2025년 청년 삶의 질 보고서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거기 보니까 청년 10명 가운데 7명이 자기 일자리와 소득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용 한파도 있지만 어렵사리 취업한 청년들도 매우 불만족스럽다. 거의 70%가 불만족스럽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그런데도 3명 중에 1명은 번아웃을 경험했다. 그 번아웃이라는 게 거의 탈진 상태인데 그렇게 탈진 상태로 어렵게 일하는데 불만족스럽다. 이런 걸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아무래도 누구든 좋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을 좀 분석을 했더라고요. 뭐 건강, 교육, 여가, 안전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봤는데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볼 때 좀 연도별 흐름을 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모든 데이터에서 2020년, 2021년 좀 튀게 나오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딱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때 신체 활동 실천율이 확 떨어지고 비만율이 또 탁 높아지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살률이 2020년에 가파르게 상승해서 2021년에 피크를 찍어요. 그래서 그리고 확장 실업률도 20년, 21년이 가장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다 좀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코로나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 그래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이런 고용 문제든 실업 문제든 이것만 똑 떼어서 이렇게 분석하고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현상은 서로 얽혀 있는 거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고용과 안전, 교육과 주거, 뭐 실업과 건강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좀 도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조적 상황도 안 좋은데다가 코로나가 딱 겹치니까 그때가 아주 피크였다. 네. 또 우리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좀 고무적인 면은 항상 통계가 좀 단편적인 것들에 대한 통계는 그래도 좀 가끔 나왔는데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심층적인 통계가 나오는 거는 이번이 첫 발간이라고 하거든요.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본 게. 그래서 앞서 한 대변인 말씀 주신 대로 다양한 청년들의 어떤 삶의 현황을 좀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청년이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에 대한 척도를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온 지점은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이 희망을 갖기가 좀 어려운 지점인 청년의 어떤 삶을 좀 대변하는 통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삶의 질 조사에서 보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들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뭔가 이 스텝업이라고 하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했을 때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렇게 이제 신분 상승, 그러니까 나의 노력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다고 믿는 비율이 2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희망 자체를 포기한 이런 암울한 지표가 나왔다 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고요. 우리 또 청년위원장님 지적하셨던 이제 코로나 시즌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경제 체제를 또 많이 흔들었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기업들 간의 어떤 이제 그 체제가 많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고용은 또 고용대로 많이 얼어붙었고요. 또 청년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기술이며 교육이며 이런 부분에서 학습을 해서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또 신규 채용은 막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결과적으로 이 삶의 질 만족도가 6.7점, OECD 평균 31위 수준이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수치를 좀 뼈아프게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주목했던 데이터는 아무래도 청년 10만 명당 자살률이 24.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점과 함께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번아웃의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봤을 때 저는 당연하게도 이런 경제적인 빈곤이 1위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현재 경제 상황보다는 내가 진로에 대한 불안이 가장 높게 달성을 했었고요. 이게 1위를 차지한 걸 미뤄봤을 때 현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의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직장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 때문에 이런 번아웃을 느끼고 이런 자살률까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다 아까 얘기 나왔듯이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교육 문제이기도 하고 다 얽혀 있긴 합니다만 특히나 20, 30대에게 집중되고 있는 이 고용 한파의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책,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원인을 두고는 뭐 경기 침체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AI 등장과 함께 산업구조 개편이 워낙 빠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때문이다. 뭐 한편에서는 이 구조적인 노동시장 양극화 이런 것들이 다른 AI 등장들과 함께 겹쳐진 결과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네 분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우리 손수저 대표님. 네, 뭐 이 우리 청년 고용 한파 이것이 단 한 가지의 원인만 있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뚝딱뚝딱 해결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워낙 복잡 가난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조금 유의미하게 지켜보는 것이 기업 경영을 조금 이제 기업하기 좋은 정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 청년들의 이 정책을 이야기했을 때 양대 축을 저는 일자리와 주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정책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이 얼마나 살아나느냐, 기업하기 좋은 나라냐일 것이고, 이제 주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겠죠. 부동산 정책은 일단 차치하고 이제 기업을 하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을 옥죄고 있는 현 정권에서의 이제 3대 악법을 조금 꼽아보려고 하는데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오늘 발표되었던 어젠가요? 법인세 정구간 1%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기업을 좀 옥죄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이 고환율 거의 1,500원 선으로 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고환율 그리고 고관세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기업이 힘든 상황인데 정책마저도 이렇게 기업을 옥죄는 정책들이 있어서 기업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것은 결국 청년들의 고용을 더욱더 힘들게 한다. 이렇게 저는 좀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 한번. 아무래도 좀 그쪽 면을 좀 주목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도 만만치 않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임금 격차, 그리고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어떤 이중 구조 등등, 특히나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경력직 위주의 채용 문화 등등으로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물론 앞서 기업에 어떤 혜택을 주는 법안이 좀 기업을 옥죄는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기업을 다소 옥죄는 듯한 법안이 발의가 된 부분과는 또 별개로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도 양극화도 좀 주목을 해서 함께 좀 해결해 나가려는 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업을 운영하기 좋게끔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에는 저는 동감합니다. 당연히 기업도 운영을 하기 좋은 환경이어야 하고, 하지만 예를 들면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정책이 무조건 청년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양하게 바라봐야 될 텐데, 뭐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요만한 빵을 먹어야 돼서 우리 한 입밖에 못 먹고 굶주려야 한다,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이 빵이 전체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교수님께서 독식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조금밖에 못 먹으면 그건 침체되어 있을 때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게 양극화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일자리든 그로 인한 소득이든 자산 형성이든 그런 게 국민들 사이에서 균형 있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순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구나 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재분배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극복에 결국은 정 대변인. 네, 자유롭게도 더 분석해 보세요. 네, 저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11월 통계를 좀 바라보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제조업에서 4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을 했고요. 건설업계에서는 13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는 걸 미뤄봤을 때 어쨌든 제조업과 건설업이 우리나라 사회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핵심 산업이라는 걸 미뤄봤을 때 기업에서 이렇게 채용을 포기한다라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물론 복합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기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손수저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거에 조금 더 첨언하자면 이런 유연한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열려있는 자세로 함께 논의해봤으면 하는 바람도 있거든요. 얼마 전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이것만은 예외를 두고 52시간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이행이 된다면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산업들의 발전이 비단 우리나라 안에서만의 경쟁이 아니라 해외와 그런 주요국들 간의 경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또한 청년 정책과 청년의 일자리와 연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좀 다소 진보적 정당 쪽에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양극화 문제를 더 집중하고 계시고, 다소 좀 보수적 정당들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랄까, 노동 근로시간의 유연화랄까, 기업의 자유 확대랄까, 이런 측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지적한 것 중에 AI 등장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라고 한 점들을 네 분 아무도 지적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경력이 없는데, 경력을 쌓을 그 기회도 없는데 경력직만 뽑는다. 왜 그러냐면 경력 없는 신입사원들이 하던 일을 이제는 AI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력 없는 신입사원은 뽑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미국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여러 기업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AI의 등장과 어떤 노동 시장 구조의 어떤 기조 변화 이런 것들이 정말 물밀듯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비단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까 우리 또 앵커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단순한 반복적인 그런 업무들은 아무래도 이 AI가 대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직업이 없어지는, 또 일자리가 사라지는 이제 효과가 나타날 테고요. 또 반면 이 하나의 분야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분야에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또 있는 것이겠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일자리가 들고 날고 하는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 문제가 결국은 이런 사회의 트렌드 문제 당연히 동반하고 뭐 저출산, 고령화 이런 인구 문제도 함께 동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병행이 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잘 대응하는 것, 얼마나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가가 우리 정권에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AI가 인류의 그런 일자리를 완벽하게 대체한다라기보다 AI를 얼마만큼 잘 쓰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AI를 못 쓰는 사람의 일자리를 가져간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어쨌든 동양과 서양의 AI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지만 잘 아시다시피 아톰과 서양에서의 또 터미네이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AI를 바라보는 인식이 친화적이고 서양에서는 그만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 AI 기술 속에서 이걸 어떻게 교육으로 따라갈 것인가, 직무적 유연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요. 아무래도 단순히 그냥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기회가 열리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AI 시대에 맞춰서 준비된 청년들은 그거에 맞게 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북돋는 역할이 중요할 것이고, 네. 여기서 좀 살짝 뒤처진 청년들에게는 관련된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노동 안전망을 설계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는 부분이라든가는 좀 종합적인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돼서 이 부분들이 갖춰진다면 비단 이게 꼭 위기만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신입사원들이 하는 일을 AI가 대체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앵커의 자리도 나중에 AI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전문직일수록 사실 더 빨리 대체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불과 2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20년 전에 우리가 현재의 우리를 상상할 수 없듯이 예. 지금 현재의 우리가 또 20년 후를 상상하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 게 어쩌면 좀 무리일 수도 있다.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요. 근데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건 결국에 데이터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는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고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기술을 독점하는 기업이 그 창출된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소득을 좀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구조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좀 아까 전문직 얘기하셨는데, 요새는 로스쿨 나와서 변호사가 돼도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이 사실 판례 찾는 게 일이었는데 이제는 AI가 다 찾으니까 네. 그런 사람 안 뽑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어째 보면은 이것도 연결되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기업한테 또 물어보면 뽑을 사람이 없다. 지금 우리는 사람을 더 뽑고 싶은데 그럼 그만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 그런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이게 미스매치 아니겠습니까? 이건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소개팅 같은 것도 보면 눈이 너무 높으면 서로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인재가 없다 그러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대한민국은 좀 기준선이 명확한 나라인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일자리,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선, 그리고 그 기준선에 대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양할 때는, 그런 나라들에서는 어떤 좋은 직업에 대한 기준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느슨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좀 거기에 집착해서 이런 식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 인재와 일자리의 그 매칭 확률을 높이려면 중소기업도 결국에는 대기업과 비슷한 어떤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좋을 텐데, 그렇죠. 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이 복지 혜택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정책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데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장님. 아무래도 이게 자연적으로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앙정부 안에서 이런 관련된 개입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과의 어떤 소통 과정에서도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청년과 기업 간의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이 좀 뚜렷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효율적인 일자리,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좀 경력이 있는 일자리를 좀 선호할 수밖에 없고, 청년들은 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좀 있는 편인데요. 이런 부분을 공공 단위에서 어떤 기업의 세제 혜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교육 훈련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좀 뒷받침을 해주고 기업의 부담을 좀 낮춰준다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맞닿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주셨던 거 다 동의를 하고요. 거기에 조금만 첨언을 드린다면 정보의 격차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업과 그다음에 이제 이 고용자 사이의 미스매칭 문제는 하루 이틀의 지금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대졸자분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그런 성향도 굉장히 이제 고착화되어 이제 인식의 문제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보의 격차, 그러니까 우리 대졸자분들 이제 고용을 하려고 이제 일을 찾는 분들도 사실 기업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주변의 기업들을 또 많이 또 가려고 하는데 대기업이 있기는 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또 수도권 쏠림 현상이라든지 또 이런 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뭐 중소기업 강국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을 조금 많이 활성화시키는 정책도 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큼 얼만큼 강한 중소기업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런 이제 중소기업이지만은 갔을 때의 어떤 또 혜택들이 있는지, 어떤 이런 점들이 있는지를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정보가 좀 많이 알려지는 게 중요하고요. 네. 기업 입장에서도 무조건 어떤 이렇게 가시화된 어떤 그런 것들로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에 대해서, 고용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뽑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의 격차를 좀 해결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정 대변인. 네, 어쨌든 지금 고물가 속에서 기준선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도 내가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만큼의 월급이 필요하다라는 모든 게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충족하기 위해선 결국에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의 임금이 사실 대기업의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는 기존의 그런 연공서열이나 호봉제에 집착하는 것보다 맹목적으로 조금 더 직무성과급제로 열린 논의의 장에서 이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는 게 저는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뭔가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을 그대로 타격할수록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용 한파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쭉 짚어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따로 토론을 좀 해야 할 주제이긴 합니다만, 요즘 논의가 되고 있는 정년 연장 논의, 이것도 그 청년들의 고용 한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연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방안이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특히 청년 정치인들로서 내부는 이 정년 연장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먼저 얘기해 보시죠.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첨예한 문제인데요. 개인적인 견해를 전제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청년과 어떤 정년, 기성세대 간에 좀 타협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고용 구조나 좀 그 경직성을 좀 더 완화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진입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럼 기성세대도 아무래도 좀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청년 세대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앞서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안정성 측면에서는 조금 양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타협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소통의 장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가 계속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을 해서 어느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는 동력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손수호 대변인. 네, 바로 이런 이제 지적해 주셨던 문제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올 연안에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죠. 미뤘죠. 네. 그래서 이 정년 연장 문제라는 것이 워낙 이 갈등이 좀 세대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는 문제라서요. 우리 또 앞서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회 수기 과정이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에서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중장년층의 1명을 고용하게 되면 청년의 1.5명이 못 들어가게 되는 그 정도의 비율이 되는데요. 지금 아무래도 뭐 전 세계적인 추세겠지만 고령화 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장년층의 일자리를 또 많이 지금 이제 또 캐파를 가져가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청년들의 고용이 더욱더 또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청년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우리의 몫을 더 많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뭐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는 또 아닐 테고요.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를 더 혜택을 줬을 때는 누군가가 손해보는 이런 풍선효과처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수반되는 정책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청년과 장년 간의 이런 소통 공간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요하고요. 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업 내부에서 이 임금 제도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 이 정년 연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굉장히 큰 혼란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죠. 지금 기업은 호봉제, 그리고 연공서열이 굉장히 중요한 임금 체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대로 임금 체제를 둔 채 정년 연장을 해버리면 더더욱 청년들을 새로 고용하기 너무나 요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앞서 언급하셨던 성과급 제도라든지 성과에 맞춰서 꼭 호봉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임금 체계 자체를 조금 바꾼 후에 이 정년 연장이 들어온다면 조금 유연하게 스무스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사실 연금 체계 또한 다시금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년 연장이 되면서 국민들께서도 그리고 국민연금도 이런 정년 연장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이게 늦어지는 데 대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다시금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신연금과 구연금을 분리하고 내가 낸 만큼만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만 되더라도 청년층의 박탈감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사는 이런 구조들은 다시금 청년들이 함께한 상태에서 논의가 다시금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수기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앞선 분들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 논의 안에만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AI와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이런 생명 연장의 시대 속에서는 정말 정년을 앞둔 분들도 청년분들도 다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100세 인생이냐 아니면 150세 인생이냐에 따라서 정년이 뭐 5년 늘리자 10년 늘리자 줄이자 이거는 사실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앞둔 분들도 청년분들도 이걸 밥그릇 싸움처럼 논의하지 말고 좀 긴 안목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년을 앞둔 분들이 하시는 고민 결국에는 청년들이 한 몇십 년 후에 하는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어떤 사회적 보장제도 이런 걸 함께 상상하고 그렇죠. 같이 설계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년 연장하면서 그 임금이나 이런 데서는 좀 다소 양보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노동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양보를 전제로 한 어떤 사회적 타협이라고 하는 점. 그다음 청년층과 관련해서는 그 노년층하고 같은 일자리를 놓고 싸우기보다 청년들 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신산업의 영역이 훨씬 커져야 된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좀 논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대책으로 갈 텐데 물론 아까도 자주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건 뭐 교육정책, 경제정책, 연금정책, 복지정책 전부 다 연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 직접적인 청년 고용 한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뭐 별게 있을 수가 없어요. 구직하는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과 수당을 좀 더 확대한다, 늘려준다 뭐 이런 거고요.
반면에 기업들한테는 청년들을 고용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장려금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인 정책 아니겠습니까? 야, 그 정부 이런 정책 어떻게 평가하시고 무엇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지, 또 내 정당에서는 기업 청년 고용 한파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들을 갖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해보세요. 네. 아무래도 저 여당에서는 이제 혼자 네. 나오셨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상관없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대책들은 사실 비슷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셨듯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청년들에게도 수당을 주면서 계속 유도를 하는데 사실 이게 본질적인 처방은 아니죠. 좀 구조적인 부분을 좀 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들은 의미가 없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 부분까지 나아감에 있어서 그 단기간에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을 또 어딘가에서는 또 보다듬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는 청년들에게 안전망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촘촘하게 정책을 좀 설계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이건 비단 중앙정부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하고서도 함께 노력해서 최대한의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후에 사례 관리도 중요하겠죠. 이 정책의 효과가 그만큼의 질 좋은 일자리로 청년들이 이동했는지 그리고 기업들이 그 정책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실제 활동을 했는지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해야만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부분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세 정당에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정부 정책. 예. 네, 방금 말씀 주셨던 촘촘한 구조를 짜는 일, 그리고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상 이 일자리 문제에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 일자리 문제는 결국은 기업에게 맡겨야 되는 부분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국가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업이 기업을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환경, 그것을 지금 옥죄고 있는 가령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체계 속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해외로 이제 올해 다시 나가버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수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로 나가버리면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일할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제 기업 측면의 진단이라고 본다면 우리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이제 진단을 한다면 그 대목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주는 일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정부에서 얼마만큼 돈을 주고 뭐 지원금을 주고 하는 것도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아까 우리 삶의 질 보고서에서도 보셨듯이 내가 무언가 노력하면 이 사다리를 걸어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게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보상이 돌아온다는 그런 동기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이 구직자 부분에는 전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게 생각하거든요. 뭘까요? 그 동기부여와 희망을 갖게 하는 그 환경이라는 게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양극화 결국은 극복 아닐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노동의 이제 양극화 극복, 비정규직 문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 노동의 유연성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일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쉬어도 돈을 주는 그런 구조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지 않은 쉬는 친구들이 오히려 국가 보조금으로 더 많이 받네? 이렇게 잘못된 신호를 받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지겠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제도라든지 구직수당이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면에서 일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인식을 줄 정도로 과도하다고 보세요? 네, 조금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수정할
이제 여지가 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수치를 조금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제 기억에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라는 것이 고용된 상태에서 6개월 이상, 6, 7개월 이상 일하고 쉴 경우에 이제 급여가 나오는 거 실업급여겠지 않습니까? 이 실업급여의 목적은 쉬는 동안 이 기본적인 어떤 급여를 받으면서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반복 수급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이 본래의 취지와 맞지가 않겠죠. 이런 정책들은 조금 수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런 현금성 지원 정책이 뭐 과하다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뭐 월급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근데 저도 사실 이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안락함을 줄 수는 있지만 이런 뭐랄까 청년 고용 뭐 트리거로서는 작용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쉬었음 청년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쉬죠. 일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자산을 굴리면서 그냥 쉬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 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은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의 현금성 이런 고용 지원 정책은 이 깔고 있는 사고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들은 지금 한두 푼이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푼을 쥐어주면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어떤 개선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일 텐데 전 절대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돈을 더 많이 받는 대로 이직을 했는데 또 금방 그만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니까 그 육아휴직 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환경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요즘 청년들은 이런 이전 세대들에 비해서 좀 일과 일 밖의 삶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취업 장려나 고용 지원 정책도 좀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방향성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반가운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선심성 예산 지원이 청년들로 하여금 일의 동기부여를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저희 보수 쪽으로 꼭 모시고 싶다는 생각마저 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야말로 여과 없이 우리 청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전달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경영가이자 기업가로서 고용노동부 예산 총 35조 중에 지금까지 매해 1조 가까이 써온 데 반해서 오늘 이렇게 통계를 보셨다시피 약 72만 명에 달하는 그런 쉬었음 청년이 나타나는 게 그냥 쉬었음 나타나는 게 과연 그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더해서 사실 인건비 보조로 한 달에 60만 원씩 한 명당 총 12개월 총 720만 원을 고용을 해주는 대가로 기업에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기업에 매달려서 정말 무릎 잡고 정말 치마 자라 잡고 꼭 고용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상황들이 청년들로 하여금 굳이 내가 이 기업에서 계속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이 기업에서 정말 발전할 수 있고 내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고 더 좋은 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만이 저는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한가선 위원장이 기업과 구직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나쁘다고 표현하신 건 전혀 아닌데 굉장히 문제가 큰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곡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진보 보수를 망라한 청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진영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건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나마 구직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정도를 지원하니까 그나마 구직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더라. 또 중소기업한테는 구직 청년들 고용하면은 지원금을 주니까 그나마 더 고용을 늘릴 수 있더라. 뭐 이런 효과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네. 당연히 충분치는 않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청년 고용 한파를 뭐 극복할 수 있는 뭐 만병통치약이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각각의 작동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혜택을 받고 또 포용할 수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들이 보수 정권에서도 저는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보수 정권에서 냈었던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들이나 고용 정책들이 더 뭐랄까요, 더
센 게 나왔다면 사실 이런 정책들이 뭐 대체되거나 이럴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현재는 뚜렷한 어떤 지향점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여러 단위에서 좀 소통을 통해서 지금의 정책들을 좀 고도화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의 어떤 구조를 반영한 또 새로운 정책들이 또 덧붙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정책이 지금 일자리 밖 청년들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정부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은 사실 이게 민생회복지원금과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민생회복지원금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 룸메이트가 자영업을 하는데 그 작은 식당을 하는데 그 주간, 그 다음 주간 한 달 정도 그 효과를 확 느꼈다고 해요. 매출이 확 늘죠. 네, 매출이 늘고 사람들이 뭐 한 그릇만 시킬 거를 음료수를 하나 같이 시킨다든지 이런 좀 마음이 넉넉해지는 그래서 좀 순환이 잘 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긴 했지만 그게 꼭 장기적인 어떠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총 160만 이렇게 추산되는 일자리 밖 청년들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향 무엇들이 있어야 합니까? 각 정당에서 좀 갖고 있는 청년 정책들이 있지 않겠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네, 정당마다 여러 가지 정책들 가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맞춤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역별로도 굉장히 또 각각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각 지역별 그다음에 이제 뭐 연령대별 또 굉장히 마이크로적으로 들여다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을 해주는 정책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마이크로적으로 접근하기는 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 청년들의 일자리나 이런 취창업까지 가야 되겠죠. 이런 취업을 넘어서 창업까지 청년들의 취창업 전반에서 맞춤형으로 가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지자체는 지자체만의 조례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마다 가령 예를 들면 청년 기업 뭐 우선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 우선 구매.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이것을 법적으로나 조례로 이렇게 세팅해둔 곳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여러 군데 이제 한번 서베이를 해본 결과 이에 대한 소구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의 청년들도 이왕이면 내가 이 지역에 살면서 내 거주지 주변에서 좋은 기업을 가고 싶고 또 창업을 해서 하고 싶은 욕구가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의 격차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맞는 멘토링 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창업의 비법, 선배들의 어떤 멘토,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자체에서 청년 맞춤별로 좀 꼼꼼하게 정책을 세우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좀 구체적 아이디어들을 좀 더 좀 던져보시죠. 지자체별로 지자체에 필요한 물건들 구매를 할 때 이왕이면 청년 기업 걸 우선 구매해 준다. 지역별로 맞춤형 창업 멘토링을 해준다. 뭐 이런 아이디어들. 또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해보신 것들라든지 그런 어떤 것들 경기도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뭐 말씀 주셨듯이 청년 기업을 좀 더 가산해서 물건을 구매를 해준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걸 조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어떤 장애인 기업이라든가 여성 기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배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청년 창업이나 그 창업 이후에 유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 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중앙 단위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정책들 그리고 광역 단위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들 그리고 기초 단위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이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정책들을 사실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중복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또 충분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닌데 어쨌든 각각의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은 나름대로 내놓고 있지만 좀 더 본질적인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는 또 정책들은 잘 안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와중에 9월에 국민주권정부에서 청년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앞서 나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담아내는 다소 좀 두루뭉술한 이야기들도 있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정 대변인. 네, 저희 개혁신학의 대표적인 그런 청년 정책들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대선에서도 이준석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모든 청년을 위한 듣는 자금이 있고요. 기존에 있던 대출과 형평성을 맞추면서 선별적으로 5천만 원씩
한도까지 지급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대출에 대한 원금에 대한 상환을 유예하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어쨌든 상환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방안입니다. 최저임금을 지자체별로. 네,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그 기초안은 제안을 하되 중앙정부 안에서 지방정부 안에서 스스로 30% 내외에서 그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최저임금 제도라고 저희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모두 함께 아울러져야만 뭐 청년 정책으로 또 발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는 매우 뜨거운 논쟁거리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 게 그것에 대한 자율성을 두면 어떻게 청년들에게 좋아지는 거죠? 네, 기존 지방 정부에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높은 서울에서는 물론 최저임금이 높아야겠죠. 근데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그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 시장의 지불 능력이라든지 지자체 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더 많아져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시면 AI나 기계로 사람들을 많이 대체하고 있잖아요. 이게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지역들 간에 각자 가진 특수성 속에서 스스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원리에 입각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청년들한테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나마 일자리는 생긴다? 뭐 그런 네,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가 사실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좀 물음을 좀 다시 물어보고 싶고요. 그럼 아무래도 조금 넉넉한 지자체는 좀 풍성하게 있겠지만 상당수의 지자체는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런 지자체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앞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이런 일차적인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지자체에서 모자란 부분에 최저임금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자는 게 아니라 지자체 안에서 그 조례를 설정해서 각자 기업인들이나 소상공인분들이 어떻게 최저임금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격차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자체가 경쟁력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도 그 지역별, 뭐 업종별 차등화는 좀 찬성하는 입장이죠? 최저임금에 대해서. 네, 참 지역별 그리고 업종별 최저임금 문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또 여러 해 동안 또 많은 이제 이슈들에 대한 이제 토론도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뭐 이제 공식적으로 이것을 이제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요. 개인적인 사견을 조금 드리면 사실상 이 주제에 있어서 무조건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또 만능 치트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해외 트렌드도 사실상 이 업종별로 차등화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별인 문제는 또 조금 더 다른 이제 지역의 지자체마다 과연 재정 건전성이 탄탄한가 이 문제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역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업종별로 만약에 최저임금을 다르게 할 거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업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어떤 그런 토론의 과정이 굉장히 좀 더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 한 가지 그 정당 정책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국혁신당이 가장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거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 고용과 주거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청년들은 오래전에 땅과 집을 사서 이런 자산을 축적해 놓은 분들에 비해서 그런 주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더 외곽에 저렴한 집으로 밀려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동에 대한 시간도 많이 쓰고 그렇죠. 비용도 많이 쓰고 좁은 집에 살면서 이런 삶의 질이나 건강도 좀 저해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집의 비용을 다 쏟느라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이런 접근권이 좋은 역세권이나 이런 강남 3구 마용성 지역에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집을 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돈이라도 만약에 질 좋은 임대주택이 있으면 거기에 살지 막 이렇게 집을 사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투기 심리도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집 문제가 해결되어야 청년들이 그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거 문제도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죠. 자, 또 우리 장 의원께서. 저는 이게
뭐 아마 다음 질문에서 나올 텐데 이게 지역별 청년 정책을 상이하게 두고 있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단 중앙정부 안에서 이거를 다 다루는 부분 혹은 뭐 최저임금을 어떻게 다루냐 이것으로 해결된 문제는 절대 아니고요. 이게 청년 정책이 기본적으로 고용과 창업 정책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온 거는 사실이나 사실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진 거는 사실 서울에서 시작했었던 청년기본조례 제정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예. 그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히려 중앙의 법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단 말이죠. 2020년에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청년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모든 거를 다 하겠다가 아니라 각 지역별 가지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상이한 어떤 환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품어 안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본법이었고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의 청년 정책들이 상이하게 좋은 정책들이 올라와서 중앙 단위에서 받는 어떤 구조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큰 아젠다를 가진 어떤 정책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까 뭐 시어슴 청년이라든가 요즘 뭐 조금 느린 학습 청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대두되고 있단 말이죠. 영케어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테스트베드 역할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받아 안는다면 보다 더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자체별로는 사실 제일 급선무는 기업 유치죠. 다들 기업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니까 기업이 어떻게든 그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최우선 아니겠어요? 기업마다 가장 원하는 게 기업 유치죠.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원하는 그런 대기업을 유치하기란 또 더더욱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취업으로만 이제 국한해서 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창업에 대해서 많이 좀 전향적으로 지자체나 정부나 지원을 좀 전폭적으로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청년 창업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풀뿌리 이 지자체까지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뭐 패키지라든지 여러 가지 인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의 격차 부분이라든지 경험의 격차 이런 것들을 좀 지역으로 많이 내려다 보내는 그런 정책 방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 지역마다 내려다 가보면 그 지역 상황에 맞게 창업을 성공한 훌륭한 청년들 굉장히 많아요. 있죠. 네, 그 창업을 하면서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지역의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성공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케이스들을 성공 사례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지역의 후배들이 그 선배의 이야기를 또 잘 벤치마킹해서 또 다른 좋은 선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창업의 선순환들이 이루어졌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것도 게다가 농촌 지역까지로 가서 그러면 더더욱 좋은 모범 사회가 되고요. 그런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지역에도 많죠. 맞습니다. 경기도는 아무래도 도농복합 네. 광역자치단체다 보니까 어떤 농촌으로 가서 이제 귀농을 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인프라 제공을 하는 정책들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청년 정책이 이런 것들을 다 받아 안아서 북돋아야 되는데 사실 지방 재정이 넉넉지 않은 상황인지라 어느 정도 중앙 정부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지 않은 재정 안에서도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좀 고유한 청년 정책들은 아직도 계속 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청년 일자리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3,7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1월 19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 미래연구원이 정년연장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면서 관련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여전히 커서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청년 일자리 연관어를 살펴보면 중소기업, 비정규직, 일자리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경제단체, 기업들이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주요 대기업 협력사가 참여하는 채용박람회가 내년부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고질적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40, 50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년들의 임금 상승률이 낮은 주된 이유로 비정규직 일자리 비율이 상승하는 점이 꼽히고 있습니다. AI가 개발뿐 아니라 법무, 회계 업무도 해내면서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신입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청년 일자리 21만 개가 감소했고 그중 98.6%가 AI 노출이 높은 업종에서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오늘 청년층 고용 한파 오늘 남만학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 산업구조 개편, AI 등장, 기업과 구직자의 미스매치 뭐 여러 부분을 지적했는데 일단 구직자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기업의 장려금 지원 이건 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아주 다양한 정책들이 촘촘하게 있어야 되겠다라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미처 지금 이런 것도 있는데 아직 얘기 못했다. 뭐 손 대변인 또 있습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웬만한 주제도 우리 많이 다뤘죠. 근데 우리 아까 잠깐 나왔던 주거 문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 일자리, 청년 일자리, 청년 고용 한파의 주제를 다룰 때 일자리 가장 중요한데 주거가 또 하나 양대 축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청년들이 잘 안정적인 주거 공간에서 살아가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가장 꿈에 그리는 이제 그런 상향일 텐데 주거 자체가 너무나 불안하고 흔들리고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서 일자리를 찾는 부분 더 요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도권의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에 이은 지금 이 서울 수도권의 집값 상승 문제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세워놨던 계획을 모두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부동산 11호 대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19개월 연속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조금 이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출도 원래 받으려고 계획 세워놨던 우리 청년들이 좀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저금리에 또 대출을 받아서 목돈이 지금 마련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고 그 이후에 또 탄탄한 직장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의 선순환 효과가 좀 생겼으면 합니다. 또 다른 쟁점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것도 정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논의할 주제고요. 정 대변인 네, 저도 좀 더 첨언하자면 우리 한가선 청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책들이 우리 사회주의시자 자유주의자이신 조국 대표님으로부터 기인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이게 토지공개념 개념이 도입되게 되면 결국에 집값은 싸지겠지만 그 토지분에 대한 소유가 국가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값이 싸 보이지만 결국 그 토지 상승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사회주의 정책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민생 소비 쿠폰도 굉장히 효능감이 높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밀어볼 때 제가 저희 보수 쪽으로 모시고 싶었는데 하루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한 4일에서 5일 정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정말 탐나는 인재시지만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드립니다. 주거 문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철학의 충돌까지 생기면서 또 완전히 새로운 토론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뭐 그 정도 의견으로 듣고요. 또 혹시 뭐 다른 아이디어 있는데 아직 미처 못 듣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주거는 이제 접어두고 일자리 정책으로 넘어왔을 때 저는 일자리가 그냥 있을 숫자를 기계적으로 늘리는 것은 그거로 사회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기계적으로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나는 좀비처럼 일하다 와 이런 사회라면 사실 일자리가 아무리 늘어나도 그거는 건강한 사회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각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느냐, 그런 사회적인 토대와 문화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뭐 헬스 트레이너든 뭐 연주자든 자기가 그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어떤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면 그것 자체로도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 정책이 단순한 통계로서 뭐 실업자가 몇 명이다, 쉬었음 인구가 몇 명이다
명이다라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어떤 퀄리티의 일자리를 원하는지, 예를 들면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관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많은 일자리도 좋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정책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는 앞서 잠깐 언급드린 9월에 있었던 국민주권정부의 청년정책 방향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예. 일자리에 대해서는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괜찮은 일터를 확산하겠다. 그리고 쉼에서 회복에서 재진입으로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가 두 축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 기본 계획이 올해까지였기 때문에 5년간의 계획이 끝나고 내년부터 5년간의 새로운 기본 계획이 아마 이 축을 위주로 해가지고 상세한 계획이 나올 텐데 그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의 청년들의 어떤 다양한 형태, 그냥 쉼 청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눈높이에 맞는 그들이 눈높이에 맞아서 조금 다시금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욕구를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게끔 하는 좀 맞춤형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비단 채용이 되고 나서도 사회생활의 어떤 힘든 부분 때문에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구직 활동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또 힘들어진 청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맞춤형 대책으로 표현으로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라고 썼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함께 좀 기다리고 좀 주목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향만 나와 있고 아직 정책은 없군요. 좀 곧 나온다고 합니다. 빨리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한가선 위원장도 잠깐 그런 언급했는데 이제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저희 세대와 전혀 다르게 청년 세대는 일에 목매달거나 돈에 목매달지 않는 삶의 추구, 이런 어떤 문화적 차이 같은 것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저는 모든 연령과 모든 세대에 통틀어서 그런 삶은 워너비가 아닌가 싶었는데요. 아니 그래도 네. 상대적으로 그렇죠. 요즘의 일자리. 젊은 층들이 네. 과거 우리들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는 일이나 돈에 목매달지 않는 그런 분위기는 훨씬 더 커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워라벨이라고 하죠. 많이들 이제 이 양질의 일자리, 내가 만족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트렌드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통계상 나타나는 그냥 쉬었음이라든지 단기간 근로하고 또 좀 쉰다든지 뭐 이런 패턴들이 과거 같으면 정말 불안했을 텐데 요즘 젊은 층에서는 그냥 그런 삶을 즐기는 층도 생기고 있는 건 맞는 그런 거예요.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그러니까요. 영위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있죠. 또 떠밀려서 그런 것도 의사와 있고. 상관없이 하는 청년들이 보다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을 고안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그 청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떠밀려서 이렇게 소외돼서 그렇죠. 원해도 할 수 없는 그 청년들을 주 타깃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뭐 아무튼 오늘 토론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맞춤형이네요. 다양한 유형의 청년 구직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좀 짚어서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 뭐 곧 나온다고는 합니다만 빨리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각 정당들도 더 좀 아이디어를 내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 발언 우리 정의한 대변인부터 한 1분 정도 짧게 한마디씩 하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정말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 뿌리는 게 아닌 정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미래성,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 청년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더 집중하셔서 어느 정당이 내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앞서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당인지 관심 있게 쳐다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가선 위원장 마지막 발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쉬었음 청년이 문제라는 그 문제인식, 패러다임을 살짝 바꿔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쉰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거죠. 현대사회에 굉장히 필수적이고 건강에 중요한 요소인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상태, 쉼 자체를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 뭐 자존감 문제, 관계적 문제가 많을 텐데요.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청년들한테 물어볼 때 당신이 자산이 많은데 일을 하시겠습니까? 쉬시겠습니까? 하면 행복하게 쉰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건 어쩌면 쉬었음 문제라기보다는 자산 형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고 또 그게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지를 찾아내야 청년, 일자리, 경제 이런 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수조 대변인. 네, 오늘 덕분에 또 많은 이제 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하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맞춤형 정책을 하든 워라밸을 중시하든 결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그 안에서 맞춤형을 하든 워라밸을 따지든 하겠죠. 저는 결국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 네, 그것이 저는 이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장 의원. 네, 지금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런 고용 한파의 책임이 청년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지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지점인 거고, 청년이 혼자 버텨내야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함께 버텨주고 국가가 함께 버티는 시대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함께 좀 효과를 잘 거둬서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제 동생들까지도 좀 편안한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청년 세대는 뭐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그 청년 세대들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현재를 보내면 우리의 미래가 그만큼 불안하고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온 국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